이름도 모르는 길거리 소녀를 내 집에 들인 그날, 나의 완벽하게 정돈된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차는 언제나처럼 강변북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한 잔상으로 스쳐 지나갔다. 나는 가죽 시트에 몸을 묻은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는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내일 아침 보고해야 할 4분기 실적과 요동치는 주가 그래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10년 넘게 내 차를 운전해온 김 기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저기 매일 보는 그 아이 말입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피곤한 와중에.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무슨 아이, 지하 보도에 있는 그 여자아이 말입니다. 오늘도 저러고 있군요. 차가 익숙한 지하 보도로 접어들며 속도를 살짝 늦추었다. 나는 마지못해 눈을 떴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한 소녀가 낡고 커다란 여행 가방 위에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얇은 외투를 이불처럼 덮고 있었지만 밤의 한기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나는 그 소녀를 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매일 밤 이 길을 지나치며 흐릿한 풍경의 일부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이상하게도. 그 작고 위태로운 모습이 내 망막에 파고들어 날카롭게 박혔다. 나의 예측 가능한 세계에 불쑥 끼어든 이해할 수 없는 불협화음. 나는 한재욱, 48,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설계 사무소의 대표이사.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는 건물처럼 만들어왔다. 모든 것은 기능과 효율을 위해 존재했다. 불필요한 장식이나 감정은 배제되었다. 나의 펜트하우스는 차가운 직선과 무채색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나의 하루는 분 단위로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갔다.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부러워했고, 나의 냉철함을 존경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의 완벽한 요새 안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지를. 10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 수연은 내 인생의 유일한 변수이자 유일한 온기였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나의 성공을 향한 야망은 언제나 사랑보다 앞서 있었다. 그녀가 투병하는 동안에도 나는 병실보다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조차 나는 중요한 해외 계약 때문에 그녀의 곁을 지키지 못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슬픔을 일로 덮어버렸다. 슬퍼할 시간에 회사를 키웠다. 그녀를 그리워할 시간에 새로운 건물을 올렸다. 일은 나의 마취제였다. 지난 10년 나는 성공이라는 마취에 취해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딸아이는 이제 내게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거는 타인이 되었다. 우리의 대화는 등록금과 용돈에 대한 사무적인 용건이 전부였다. 내 주변에는 수많은 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있었지만 마음을 터놓을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남자였다. 차가 지하보도를 빠져나왔다. 소녀의 모습은 백미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잔상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왜 하필 오늘 저 아이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까? 나는 평소처럼 나의 고독한 성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도어록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어둠과 적막이 나를 맞았다. 유령처럼 드나드는 가사 도우미가 완벽하게 정돈해놓은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박물관 같았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중앙에 우두커니 섰다. 그리고 잠시 전 지하보도에서 보았던 그 아이를 떠올렸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세상의 전부인 소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텅 빈 이 집에 홀로 서 있는 나, 누가 더 불행한 것일까? 나는 처음으로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일 때마다 차가운 시트의 감촉이 나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지하보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 웅크리고 있던 소녀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것은 아주 작은 균열의 시작이었다. 지난 10년간 슬픔이라는 감정조차 통제하며 완벽하게 봉인해 두었던 나의 세계에 이름 모를 소녀의 모습이 아주 작고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박혀버린 것이다. 나는 그날 내 인생이 곧 내가 한 번도 설계해 본 적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감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내 세계의 색깔은 사라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원래부터 내 세계의 색깔 같은 것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의 하루는 여전히 완벽한 궤도를 따라 흘러갔다. 아침 식사는 영양사가 보내준 식단표에 적힌 그대로였다. 맛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적의 신체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하는 연료에 가까웠다. 나는 거대한 대리석 식탁에 홀로 앉아 태블릿 PC 속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비정한 세계를 응시하며 음식을 씹었다. 나의 집은 온통 무채색이었다. 하얀색 벽, 회색 소파, 검은색 가구, 벽에 걸린 수억 원짜리 추상화조차 내게는 미적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 가치를 지닌 자산일 뿐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녀는 이 삭막한 집에 작은 화분이라도 하나 들여놓으려 애썼다. 하지만 나는 식물에 물을 주는 행위조차 비효율적인 감정의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죽은 후 집안의 모든 녹색 식물은 사라졌다. 회사에서의 나는 감정이 없는 지휘관이었다. 나는 직원들의 사적인 감정이나 변명을 용납하지 않았다. 오직 결과와 실적만이 나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었다. 임원 회의에서 나는 냉철한 논리로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허점을 파고들어 좌초시켰다. 사람들은 나의 카리스마에 복종했고 나의 결정력을 두려워했다. 나는 그 권력의 정점에서 희열을 느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 희열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더욱 깊은 공허함만이 남았다. 승리는 더 이상 짜릿하지 않았다. 성공은 더 이상 나를 채워주지 못했다. 그리고 매일 밤 퇴근길에 나는 어김없이 그 지하보도를 지나쳤다. 나는 이제 의식적으로 그 아이를 찾고 있었다. 김 기사에게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그는 나의 마음을 읽었는지 매일 밤 그 길을 택했다. 소녀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나는 차 안에 어둠에 몸을 숨긴 채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옷,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녀는 구걸하지 않았다. 그저 웅크리고 앉아 낡고 두꺼운 책을 읽거나 혹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 조용한 존엄성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오직 책과 야망만을 무기 삼아 버텨냈던 나의 어린 시절. 하지만 나는 성공을 위해 비정하고 냉혹한 인간이 되었는데 저 아이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내 차가 그 지하보도를 통과하는 그 짧은 순간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녀가
그곳에 무사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기묘한 의식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나의 텅 빈 일상에 생긴 유일한 물음표였다. 저 아이는 누구일까? 무슨 사연을 가졌을까? 왜 저곳에 있는 것일까? 나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연민과는 다른,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지하보도를 지나 나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면 그 거대한 대비는 나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소녀는 여행 가방 하나와 책 한 권이 전부였지만 그녀의 세계는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나의 세계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텅 빈 거실을 서성였다. 수억 원짜리 오디오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녀는 이 음악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아내의 서재였던. 지금은 창고로 변해버린 방의 문을 열었다. 먼지 쌓인 책장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시집과 소설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다. 나는 그중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책갈피에는 그녀의 희미한 글씨체로 좋아하는 구절이 적혀 있었다.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그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며 걸어가는 것이다. 나는 그 문장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다. 나는 성공이라는 잘 닦인 고속도로만을 질주해왔다. 길 옆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을, 지친 나그네의 땀을 식혀주는 나무 그늘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지하보도의 소녀. 그녀는 지금 길 없는 곳에 내던져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작은 길을 내기 위해 조용히 버텨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퇴근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를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나의 위선과 공허함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며칠 뒤 나는 결국 김 기사에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잠겨 있었다. 김 기사, 내일부터는 퇴근할 때 저 지하보도 말고 다른 길로 가지. 나는 그 아이의 이미지를 내 세계에서 다시 지워버리려 했다. 나의 완벽한 통제력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나의 텅 빈 세상에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색깔로 들어와 버렸다. 나는 며칠 동안 의식적으로 그 지하보도를 피했다. 김 기사에게 다른 길로 퇴근할 것을 지시했다. 내 완벽한 세계에 침입한 그 불온한 이미지를 몰아내야만 했다. 일에 더 몰두했고 스케줄을 1분 단위로 쪼개어 빈틈을 만들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소녀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회의를 하다가도,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나는 문득 그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다. 밥은 먹었을까? 아직도 그 차가운 곳에 있을까? 내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타인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들이 나의 이성을 좀먹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다. 서울에 1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닥쳤다. 뉴스는 온종일 동사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창밖으로는 칼날 같은 바람과 함께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퇴근하는 차 안에서 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내 몸은 따뜻한 차 안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지하보도에 가 있었다. 그 아이가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만약에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생각에 이르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김 기사, 차 돌려. 원래 가던 그 지하보도로 가게.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다급하게 튀어나왔다. 김 기사는 아무 말 없이 백미러로 나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부드럽게 차를 돌렸다. 지하보도에 도착했을 때 내 심장은 불안감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지하보도 안까지 눈보라가 몰아쳐. 바닥에는 이미 하얀 눈이 얇게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여행 가방 위에 웅크린 그녀의 몸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작은 눈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추위 속에서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팔짱을 껴서 천을 유지하려 할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두 손은 외투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품에 안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었다.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 자신의 천으로 그 상자를 지키려는 것처럼 나는 채서 내렸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찔렀다. 나는 천천히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품고 있는 것이 낡고 칠이 벗겨진 오르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돈이 될 만한 물건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지키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듯했다. 자신의 몸보다 저 작은 상자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저 모습, 그 순간 지난 10년간 내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두꺼운 얼음벽에 아주 크고 깊은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났다. 저기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추위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낯선 남자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내가 입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었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어깨 위로 덮어주었다. 나의 온기가 남아있는 코트가 그녀의 작은 몸을 다 감싸고도 남았다. 나는 김 기사에게 손짓했다. 그는 차에 있던 보온병을 들고 달려왔다. 나는 보온병 뚜껑에 뜨거운 생강차를 따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일단 이거라도 마셔요. 그녀는 여전히 나를 경계하며 차를 받아들지 못하고 망설였다. 길거리 생활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생존 본능일 터였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나는 컵을 그녀 옆에 조용히 내려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다는 나만의 언어였다. 나의 그런 행동에 그녀의 경계심이 조금은 누그러진 듯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몸에 퍼지는지 그녀의 몸의 떨림이 조금 잦아들었다. 나는 그녀가 품고 있던 오르골을 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 상자는 아주 소중한 건가 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물건이에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나는 그녀의 삶의 단편을 엿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저 집 없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슬픔을 간직한 한 인간이었다. 나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지하보도에 서서 뜨거운 차를 마시는 그녀를, 내 코트를 덮어쓴 그녀를, 낡은 오르골을 끌어안은 그녀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내 머릿속에 이성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위험해.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머리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대신 가슴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지는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내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연민과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다. 나는 이 아이를 이대로 눈보라 속에 버려두고 갈 수 없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비록 그것이 내 완벽한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가장 비이성적인 결정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녀를 그곳에 혼자 둘 수 없었다. 내 이성이, 나의 지난 48년간의 삶이 만들어낸 모든 원칙이 안 돼라고 소리쳤지만 내 가슴 속에서 피어난 아주 작고 낯선 감정은 안 돼라는 이성의 목소리를 덮어버렸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 평생 처음으로 아무런 계산 없이 본능에만 충실한 말을 뱉었다. 나를 따라와요. 소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경계심이 고슴도치처럼 돋아나 나를 찌를 듯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내 코트를 벗어 돌려주려 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그 거절이 오히려 나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감히 내 호의를 거절해 라며 불쾌해하며 돌아섰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괜찮지 않소.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해칠 사람이 아니오. 그냥 사람이 얼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그럽니다. 원한다면. 날이 밝는 대로 바로 떠나도 좋소. 오늘 밤만. 이 눈보라만 피하자는 거요. 나는 최대한 위협적이지 않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과 눈앞의 남자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생존 본능이 이긴 것이다. 우리가 다시 채 올랐을 때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색하고 무거웠다. 그녀는 내 코트를 입은 채 오르골을 든 가방을 꼭 끌어안고 뒷좌석 가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나와 최대한 거리를 두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배려해 반대편 창가에 최대한 몸을 붙이고 앉았다. 김 기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운전만 했다. 그는 지금 내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집에 도착하는 내내 나는 후회와 불안에 휩싸였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이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내 집에 들여서는 안 될 위험을 내 발로 끌어들인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차가 펜트하우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우스워졌다. 화려한 외제차들 사이로 고급스러운 대리석 기둥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마침내 나의 집, 나의 성체의 문이 열렸다. 그 순간 나는 보았다. 나의 집, 나의 세계가 이 작은 소녀 앞에서 얼마나 거대하고 폭력적이며 비인간적인지를. 소녀는 현관 앞에 서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망설였다. 박물관처럼 거대하고 텅 빈 거실, 모든 것이 흙과 백, 회색으로만 이루어진 이 무채색의 공간이 작은 소녀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는 티끌 하나 없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여행 가방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이 집안의 그 어떤 가구나 예술품보다 저 초라하고 때 묻은 여행 가방이 훨씬 더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으니까. 그것은 이 죽은 공간에 던져진 유일한 생명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녀를 손님방으로 안내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방이었다. 그 방 역시 집 전체의 분위기처럼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깨끗한 침대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욕실이 있었다. 나는 새 수건과 칫솔, 그리고 내가 입기에는 작아서 입지 않던 새 트레이닝복 한 벌을 그녀에게 건넸다. 일단 씻고 이걸로 갈아입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고 나는 최대한 사무적인 말투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꾸벅 숙이고 그것들을 받아들었다. 나는 그녀를 방에 혼자 남겨두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의 질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텅 빈 공허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존재가 느껴지는 숨막히는 긴장감이었다. 손님방에서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가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내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의 철저한 루틴과 완벽한 질서는 오늘 밤 완전히 깨져버렸다. 나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내 세계의 심장부로 들여왔다. 불안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안감 속에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미세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방에 닫힌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잠시 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저 문 너머에 나와는 다른 또 하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10년 만이었다. 이 거대한 무덤 같은 집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머무는 것은 내일 아침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지독한 침묵은 오늘 밤으로 끝났다. 이 집은 이제 아주 희미하지만 두 번째 심장 박동을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밤새 뒤척인 탓에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손님방에 낯선 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이 내 온몸의 감각을 날카롭게 깨운 듯했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다. 소녀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내가 준 트레이닝복을 단정하게 입고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미 짐을 다 싼 낡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마치 죄인처럼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가 약속대로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내가 나타나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날이 거의 밝았네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내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어젯밤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코트는 세탁해서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이른 아침에 푸른 어둠 속에서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워 보이는 그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창밖으로 보이던 눈발이 갑자기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다. 밤새 내린 눈은 이미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고 기상캐스터는 TV에서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시내 교통이 거의 마비 상태라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것은 내게 아주 좋은 핑계가 되어주었다. 이 날씨에 어딜 가겠다는 거요. 나는 내 안에 진짜 마음을 숨긴 채 최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눈이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일단 여기 있어요. 이건 명령이요. 나의 마지막 말에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의 기묘하고 어색한 동거는 폭설이라는 하늘의 도움으로 조금 더 연장되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평생 집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아내가 죽은 후 이 집은 나만의 공간, 나만의 성체였다. 하지만 이제 그 성체에
통제 불가능한 작은 생명체가 들어와 나의 완벽한 질서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조용했다. 내가 보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는지 거의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그곳에 존재하며 이 집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고 가냘픈 멜로디가 들려왔다. 내가 평소에 듣던 웅장한 클래식과는 전혀 다른 아주 단순하고 조금은 슬픈 멜로디. 나는 소리를 따라 손님방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그녀가 낡은 오르골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태엽을 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맑고 투명한 오르골 소리가 이 텅 빈 집에 아주 오랜만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날, 나는 주방에서 익숙하지 않은 냄새를 맡았다. 내가 먹는 건강식에서는 결코 날 수 없는 고소하고 짭짤한 냄새. 주방으로 가보자. 그녀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녀는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얼굴이 새빨개졌다. 예전의 나였다면 이 집의 격에 맞지 않는 음식이라며 불쾌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저 한 인간이 생존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그 당연하고도 원초적인 모습 앞에서 어떤 경외감 같은 것을 느꼈다. 폭설이 며칠간 계속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물론 대화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 대해 알아야만 했다. 어느 저녁, 나는 배달된 음식을 앞에 두고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물었다. 그 오르골, 어머니 유품이라고 했지요. 나의 부드러운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힘들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다은, 나이는 22.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재혼을 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지만 1년 전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평소 그녀를 미워했던 새어머니와 의부소빠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모두 가로채고 그녀를 빈손으로 집에서 내쫓았다고 했다. 그녀는 오갈 데가 없어. 지난 몇 달간 지하철역과 지하보도를 전전하며 살아왔다고. 나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 속에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의 비정함과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녀의 것을 빼앗고 그녀를 길거리로 내몬 그들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아주 강렬한 보호 본능이었다. 그것은 연민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나는 이다은이라는 소녀를 더 이상 길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불쌍한 아이로 보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내가 지켜야 할 아주 소중하고 연약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눈이 그쳤다. 세상은 눈부시게 하얀 빛으로 가득했다. 다은이는 아침 일찍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들고 내 앞에 섰다. 이제는 정말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동안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녀를 붙잡았다. 어디 갈 데는 있고 나의 질문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더 이상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이성이 내린 가장 명확한 결정이었다. 당분간 그냥 여기에 있어요. 나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것은 모호하지만 아주 단단한 약속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불청객이 아니라 그녀의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이제 나의 공식적인 초대를 받았다. 그녀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살아있다는 강렬한 감각과 목적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나의 집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손님방에 닫힌 문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녀가 밤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비합리적인 불안감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의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평생 돈과 지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왔다. 한 사람의 망가진 삶을 보살피는 방법 같은 것은 내 인생의 매뉴얼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의 첫 번째 시도는 서투르고 어설펐다. 나는 그녀가 매일 똑같은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나는 김 비서에게 20대 초반 여성이 입을 만한 편한 옷을 몇 벌 사오라고 지시했다. 나의 의도를 오해한 김 비서는 다음 날 화려한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옷들을 잔뜩 사왔다. 내가 그 옷들을 그녀에게 내밀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닌 당혹감과 부담감이 떠올랐다. 저는 이런 비싼 옷은 받을 수 없어요. 너무 과분해요.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그제야 나의 실수를 깨달았다. 나는 또다시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오만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난생 처음으로 혼자 백화점에 갔다. 수많은 여성복 매장 사이를 어색하게 헤매며 나는 내 딸아이의 옷 한 번 제대로 사준 적 없는 무심한 아비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나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가장 단순하고 편안해 보이는 청바지와 스웨터, 그리고 두툼한 패딩 점퍼를 골랐다. 내가 머쓱하게 그 옷들을 그녀에게 건넸을 때 그녀는 잠시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아주 작은 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값비싼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 나는 냉장고도 채워 넣었다. 나의 건강식단 외에 젊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소시지, 계란, 우유, 그리고 과일과 과자들을 가득 사다 놓았다. 그녀가 밤늦게 혼자 컵라면을 먹던 모습이 내 마음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공간을 주었다. 그녀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간섭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손님방이나 거실 구석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며 조용히 보냈다. 나는 가끔 서재에 있던 미술과 디자인에 관한 책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우연히 놓아두었다. 그녀가 다시 자신의 꿈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는 나만의 소심한 응원이었다. 나의 서투른 친절에 그녀의 마음도 아주 조금씩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그저 신세만 지는 무의도식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자신만의 방식으로 내게 보답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이 미세하게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흩어져 있던 서재의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거실의 쿠션은 언제나 뽀송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사도우미가 하지 않는 아주 사소하고 세심한 손길로 이 죽어있던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날도 나는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주 오랜만에 이 집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것을 맡았다.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 주방으로 가보자. 커다란 식탁 위에 소박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갓 지은 쌀밥과 조금은 서툴게 붙여진 계란말이, 그리고 시금치 나물. 그녀는 아마도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부끄러워 자신의 방으로 숨어버린 듯 했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았다. 계란말이는 한쪽 끝이 조금 타 있었고 시금치 나물은 간이 약간 짰다. 완벽과는 거리가 먼 서투른 음식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음식을 내려다보며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10년 만이었다. 이 집에서 나를 위해 누군가가 차려준 따뜻한 저녁 식사를 받아보는 것은.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다. 그리고 조금 탄 계란말이를 입에 넣었다. 세상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더 맛있었다. 내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다. 나는 그녀를 향해 말했다. 같이 먹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내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과 그리고 조심스러운 신뢰가 뒤섞인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그녀가 차려준 소박한 저녁 식사 한 끼는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거대한 벽을 허물어버렸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서재로 들어가며 그녀에게 말했다. 잘 먹었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천만에요 라고 대답하며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서재 의자에 앉아 아주 오랫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나는 깨닫고 있었다. 이 집은 더 이상 나의 차가운 성체가 아니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가정이라는 이름의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녀가 나의 텅 빈 영혼을 돌보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우리가 쌓아 올리기 시작한 이 연약한 신뢰는 우리 각자의 지독한 외로움의 심연을 가로지르는 아주 작은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은 그날 이후 집안의 겨울은 끝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작은 짐승처럼 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녀는 가끔 거실에 작은 화분을 들여놓거나 커튼을 바꾸는 등 이 무채색의 공간에 자신만의 색깔을 조심스럽게 입히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기뻤다. 나는 집에 조금 더 일찍 귀가하기 시작했다. 서재에 틀어박혀 일만 하던 습관을 버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보거나 각자 다른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공유했다. 우리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서로에 대한 편안한 신뢰로 채워져 있었다. 이 위태로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폭풍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불어왔다.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서재에서 밀린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때 태블릿 화면에 영상 통화가 걸려왔다. 미국에 있는 딸, 민지였다. 1년에 한두 번. 용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딸의 갑작스러운 영상 통화에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아빠. 잘 지내 화면 너머로 보이는 딸의 얼굴은 훌쩍 더 성숙해져 있었다. 우리는 평소처럼 서먹하고 형식적인 안부를 주고받았다. 공부는 잘 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돈은 부족하지 않은지 바로 그때였다. 대표님, 차 드세요. 대훈이가 내가 서재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차를 내주기 위해 작은 쟁반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내가 영상 통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순간 화면 속 민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아빠, 누구야? 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았다. 다은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쟁반을 든 채 뒷걸음질쳐 방을 빠져나갔다. 설마, 아빠, 저런 어린애를 집에 들인 거야. 민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배신감이 가득했다.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민지야, 그게 아니야. 오해야. 나는 당황해서 해명하려 했지만 딸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엄마 자리를 저런 애로 채우려는 거야. 내가 아빠를 어떻게 믿었는데 실망이야. 정말 딸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뚝! 연결이 끊기는 소리와 함께 내 세상도 멈춰버렸다. 딸의 마지막 말이 엄마 자리를 채우려는 거야 라는 그 말이 내 심장을 관통했다. 나는 정말로 그런 것인가? 나는 그저 나의 지독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저 어리고 약한 아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보호라고 믿었던 감정은 사실 늙은 남자의 이기적인 소유욕에 불과했던 것인가? 나는 나 자신에게 끔찍한 혐오감을 느꼈다. 나는 거실로 나갔다. 대은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 딸과의 통화를 들었을 것이다. 집안의 공기는 다시 그녀가 처음 왔던 그날처럼 차갑고 어색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우리가 힘들게 쌓아 올렸던 연약한 다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밤새 서재에 홀로 앉아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서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기억을, 그녀와의 추억을 내가 더럽히고 있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나는 내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다. 거실 테이블 위에 그녀의 낡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바로 그 모습으로,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님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따님과 오해를 푸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녀가 떠나려 하고 있었다. 나 때문에, 나의 딸 때문에. 그녀는 또다시 세상 밖으로 내몰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여기서 그녀를 이대로 떠나보낸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비겁한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손님방으로 향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 문 앞에서 망설였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세상의 시선과 딸의 비난과 그리고 내 안의 죄책감과 싸워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나에게 가져다 준 그 작은 온기를 나는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리고 굳게 닫힌 그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첫 번째 폭풍우는 이제 나의 정면으로 불어오고 있었다. 나는 굳게 닫힌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문을 두드렸다. 다은 양, 나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소?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아주 조금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틈으로 퉁퉁 부은 그녀의 눈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낡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가시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차오르는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하려 했다. 나는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안 돼. 내 입에서 나온 것은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한 한마디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 눈에는 원망과 미안함,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제가 대표님께 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따님 말이 맞아요.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틀렸어. 당신은 여기 있어야만 해. 나는 그녀를 거실 소파로 이끌었다. 그녀를 앉히고 나는 그녀의 맞은편이 아닌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싶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나의 가장 깊고 약한 부분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 아내, 수연이는 좋은 사람이었소. 나는 아주 오랜만에 아내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지. 나는 일에 미쳐 있었고 성공에 눈이 멀어 있었소.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는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소. 나는 그 사람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지. 나는 내 죄를, 내 후회를 고백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하는 말이자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아내가 떠난 후 이 집은 그냥 거대한 무덤이 되었소. 그리고 나는 그 무덤을 지키는 유령이었지. 성공, 돈, 명예,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했지만 사실 나는 텅 비어 있었소. 나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내가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했소.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나의 고백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지.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온 그날 밤 나는 불안했소. 나의 완벽한 질서가 깨지는 것이 두려웠지. 하지만 동시에 아주 오랜만에 이 집의 공기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꼈소. 당신이 끓여준 라면 냄새, 당신이 밤마다 조용히 틀어놓던 그 낡은 오르골 소리, 당신이 나를 위해 서툴게 차려준 그 저녁 식사,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이 죽어있던 집에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의 진심을 전했다. 당신은 내 짐이 아니야. 대운 양, 당신은 나의 구원이었어. 내 고백에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내 딸 아이의 말은 신경 쓰지 마시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가 없었다. 그건 그 아이의 상처가 하는 말이지. 진실이 아니야. 내가 다 해결하겠소. 아비로서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이니까. 그러니 제발 떠나지 마시오. 나는 그녀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이 세상의 정점에 서 있던 CEO 한재욱이 26살 어린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긴 한 소녀에게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보호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 집에 머물러 주시오. 나의 고백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절박한 것이었다. 그것은 한 외로운 영혼이 또 다른 외로운 영혼에게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였다. 대운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하룻밤의 온정을 구걸하던 소녀였다. 하지만 지금 이 거대하고 성공한 남자가 자신의 영혼을 그녀 앞에 완전히 드러내 보이며 그녀야말로 자신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여행 가방을 들어 다시 손님방으로 옮겨주었다.
그것이 나의 대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아주 오랫동안 울었다. 그 울음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상처를 온전히 이해받고 위로받은 자의 뜨거운 감격의 울음이었다. 우리 관계의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 집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약점을 공유함으로써 세상 그 무엇보다 더 단단한 닻을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해야만 하는 공동의 운명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의 고백 이후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어색한 시간들을 보냈다.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집주인이나 후견인이 아니었고 그녀 또한 내가 보살펴야만 하는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목격하고 그곳에 기꺼이 발을 들인 유일한 동반자였다. 나는 딸 민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썼다. 대훈이가 어떤 아이인지, 내가 왜 그녀를 집에 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하지만 딸은 내 말을 오해와 분노의 필터로만 걸러 들었다. 아빠가 젊은 여자애한테 빠져서 변명하는 것이라며 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딸과의 갈등은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세상의 시선을 예고하는 작은 폭풍우와도 같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폭풍우는 회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한재혁이라는 사실을 대은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서 더욱 몸을 낮추었고 나를 어렵게 대했다. 나는 그녀에게 회사 이야기는 꺼내지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려 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이름만을 부르는 평등한 관계이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느 날 김 비서가 서류 결제를 위해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다. 거실을 지나던 다은이와 마주친 김 비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회사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대표님이 웬 어린 여자랑 같이 산다더라. 꽃뱀한테 제대로 물린 거 아냐. 사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흉측한 괴물이 되어 퍼져나갔다. 나는 그런 소문들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평생을 남의 시선 따위는 무시하며 살아온 나였다. 하지만 그 소문의 화살이 대은이에게로 향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회사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며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결정타는 죽은 아내의 가족들에게서 날아왔다. 소문을 들은 처남이 격분한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리고는 그 주 주말 가족회의를 하겠다며 아내의 여동생과 함께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마치 나를 심판하러 온 재판관처럼 굴었다. 대훈이는 방 안에서 숨막히는 이 상황을 숨죽여 듣고 있었다. 형님, 어떻게 돌아가신 우리 누나를 두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처남은 나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저 아이. 대체 정체가 뭡니까? 형님 돈 보고 꼬리치는 꽃뱀이 분명합니다. 당장 저 아이를 내보내세요. 이건 죽은 누나에 대한 모독이고 유학간 조카 민지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들의 비난을 듣는 동안 나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나는 그들의 분노 속에서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이 아닌 자신들의 사회적 체면과 명예를 지키려는 위선을 보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 안에 숨어있는 다은이를 향해 말했다. 다은 양, 잠깐 이리 좀 나와보겠소. 내 부름에. 다은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마지못해 거실로 나왔다. 처남과 처제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나는 다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서서 나를 향해 쏟아지는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었다.
그만하게. 처남,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사람은 처남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나는 내 뒤에 서 있는 다운이를 느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든 그것은 온전히 나의 결정이오. 죽은 내 아내나 당신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형님, 지나친 것은 처남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내 입장을 밝히겠소.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세상의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나는 다음 주 내가 주최하는 작은 자선 만찬에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지인들과 임원들 그리고 처남 내외를 초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자리에서 이다운 양을 나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소개하겠소. 그러니 그날 와서 내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직접 확인하도록 하게. 나의 폭탄 선언에 처남과 처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돌아갔다. 그들이 떠나고 집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대운이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대표님, 저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싼 손에 힘을 주었다. 아니, 이건 당신 때문이 아니야. 이건 나 자신을 위한 것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 뒤에 숨어서 내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는 비겁한 남자로 살고 싶지 않소.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소. 내 모든 것을 걸고. 일주일 후 내가 주최한 자선 만찬이 열렸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사람들 앞에 섰다. 그리고 내 옆에는 내가 사준 다나한 원피스를 입은 대운이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지난 10년의 공허함과 내가 다운 양을 어떻게 만났으며 그녀가 내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고백했다. 나는 그녀의 가장 아픈 과거는 드러내지 않은 채 그녀의 존엄성을 지켜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선언했다. 이다운 양은 나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아주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은 오직 저 혼자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더 이상 상처 입히지 마십시오. 내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여기저기서 조심스러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의 진심이 그들의 편견을 이긴 순간이었다. 나는 내 옆에 서 있는 다은이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녀는 감격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세상의 가장 높은 파도를 넘어선 것이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렸다. 그날의 만찬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잠시 우리를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소비했지만 곧 새로운 스캔들을 찾아 우리를 잊었다. 굳게 닫혀 있던 딸 민지의 마음도 내가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한 뒤에야 아주 조금씩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전히 서툴지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의 세계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었다. 더 이상 이 집은 차가운 무채색의 박물관이 아니다. 대은이는 이 텅 비어 있던 공간에 생명의 색을 불어넣었다. 창계는 그녀가 가꾸는 작은 허브 화분들이 햇살을 향해 자라나고 있었고 잿빛 소파 위에는 그녀가 고른 따뜻한 색감의 쿠션들이 놓여 있었다. 텅 비어 있던 벽에는 그녀가 그린 풍경 스케치와 우리가 함께 여행 가서 찍은 소박한 사진들이 걸렸다.
집안을 지배하던 지독한 침묵도 사라졌다. 아침이면 그녀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와 주방에서 커피와 토스트 굽는 냄새가 나를 깨웠다. 저녁이면 우리는 함께 음악을 듣거나 각자의 책을 읽었다. 사각거리는 그녀의 연필 소리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소음이 되었다.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나 자신이었다. 나는 더 이상 분 단위로 쪼개진 시간표에 나를 가두지 않았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일하지 않는다 하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고 그 시간에는 온전히 대훈이와 함께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었고 서투른 솜씨로 파스타를 만들다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고는 한참을 웃었다. 나는 내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10년 만에 처음 알았다. 대훈이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작은 새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지원 아래 다시 대학에 입학했다. 어릴 적 꿈이었던 제품 디자인을 공부하며 그녀는 매일같이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했고 가끔은 나의 고리타분한 디자인 철학에 대해 날카롭게 반박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더 이상 나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눈높이에서 나의 삶을 함께 걷는 존경스러운 파트너였다. 오늘도 여느 주말과 같은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우리는 한때 나 혼자 앉아 신문을 보던 그 거대한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격식에 맞춘 아침 식사 대신 우리가 함께 만든 스크램블 에그와 샐러드, 그리고 간 내린 커피 향이 가득했다. 이 디자인. 어때요? 이번 학기 과제인데. 너무 딱딱한가 대훈이는 스케치북을 내게 내밀며 아이처럼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장애인들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언제나 약한 존재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스케치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디자인에 대해, 세상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문득 대화에 열중하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내가 처음 지하보드에서 보았던 그 절망에 찬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사랑과 안정감 속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한 사람의 눈부신 생명력이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다. 이름도 모르는 길거리 소녀를 내 집에 들인 그날 나의 완벽하게 정돈된 세계는 무너졌다. 그리고 나는 그 무너진 폐허 위에서 비로소 진짜 집을 짓는 법을 배웠다. 나는 내가 그녀를 구원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녀가 나를 구원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잠잘 곳을 내주었지만 그녀는 내게 살아갈 이유를 돌려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옷을 사주었지만 그녀는 나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나의 구원은 길 잃은 소녀를 집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었다. 길 잃은 내게 그녀가 집이 되어준 것이었다. 나는 나를 바라보며 웃는 그녀를 향해 마주 웃어주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완전한 미소였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평범하고 눈부신 아침이 앞으로 나의 남은 모든 날들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